메콩의 불빛 번호가 된 사람들. 233번의 증언, 그리고 인간이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번호로 불렸지만 끝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사라진 한국 청년. 2025년 10월 AP, 가디언, 로이터 보도.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의 한국 청년 실종, 사이버 사기 조직 강제 노동, 미얀마 캄보디아에 퍼져 푸놈펜 외곽 한국인 한 명이 또 사라졌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짧았지만 그 안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2025년 9월 말 한 한국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지 열흘째. 현지 경찰은 자발적 잠적이라 발표했지만 가족은 단호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잊지 못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통화하던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대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기자님, 제발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여정. 비행기에서 내리자 습하고 끈적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푸놈펜 국제공항의 전광판엔 낯선 글자들이 깜빡였고 입국 심사대 위엔 사이버 크라임 컨트롤 존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공항 택시 운전사는 내 여권을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한국 사람 많아요. 일하러 왔다가 안 돌아가요. 사라진 청년의 이름은 정우이 18. 서울 구로의 중소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SNS에서 캄보디아 콜센터 고수입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한다는 약속에 그는 별 의심 없이 출국했다. 출국 당일 어머니는 인천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 말은 믿지 말고. 정우는 웃었다.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야. 그게 마지막이었다. 열흘 후 그가 묵던 게스트하우스 직원은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밤에 남자 셋이 와서 데려갔어요. 경찰은 아니었어요. 흰색 승합차였어요. 그런데 이상했다. 현지 경찰은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일 많아요. 외국인끼리 다툼일 수도 있지. 하지만 한국 대사관의 태도는 더 냉담했다.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수사 요청은 어렵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푸놈펜에서 차로 3시간 거리 시엠레아프 외곽에 위치한 산속 리조트형 콜센터라는 소문을 들었다. 현지 통역인 소피아는 말했다. 그곳은 외국인 못 들어가요. 총등 경비가 있어요. 나는 취재 장비 대신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 하나만 들고 갔다. 거대한 철문, CCTV 8대, 벽 위엔 프라이빗 존이라는 영어 표지판. 안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여기선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번호로 불러요. 42번, 23번. 내부 고발자 링가명은 조용히 말했다. 일 못하면 맞아요. 휴대폰은 뺏기고 여권도 뺏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 남자. 그녀는 내게 스마트폰 한 대를 건넸다. 화면 속엔 창문도 없는 방,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청년들. 이게 정우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화면 속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책상 위에 낯익은 물건이 있었다. 한국에서만 파는 편의점 삼각김밥 포장지. 그날 밤 나는 현지 브로커와 접촉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웃었다. 한국인 한 명에 $7,000.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값이야. 일 잘하면 비싸지고 도망치면 싸져. 도망치다 잡힌 놈들은 미얀마 쪽으로 넘겨버려. 내 옆에서 통역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덧붙였다. 여기선 돈이 신이야. 정부도 경찰도 다 알아. 순간 뒤편 창고에서 무전기 소리가 났다. 한국 하나 더 왔다. 나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렸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범죄 현장이었다. 호텔로 돌아오자 메신저 한 통이 도착했다. 엄마, 나 괜찮아. 여긴 일 괜찮아 보여. 정우가 실종 전날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 문장 뒤엔 아무 말도 없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사람 하나의 삶이 거래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메콩강을 향해 출발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남기겠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푸놈펜의 새벽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춘 정적 같았다. 전날 밤
브로커의 한국인 한 명에 $7,000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정우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SNS 계정을 다시 열었다. 해시태그 고수입, 해시태그 해외 취업, 해시태그 콜센터, 해시태그 한달500, 해시태그 아래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대부분 한국어였다. 저도 지원하고 싶어요. 숙소 제공 맞나요? 한국인 동료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익숙한 이름 하나. 정우. 그가 좋아요를 누른 시각은 실종 하루 전이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채용 공고가 아니다. 사람을 낚는 덫이다. SNS 속 그 계정은 C랭크 에이전시. 프로필엔 한국인 전문 채용. 월 600만원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DM을 보냈다. 한국인인데 일자리에 관심 있습니다. 10분 만에 답장이 왔다. 한국분이시군요. 콜센터 업무입니다. 영어 조금만 하면 돼요. 근무지는 어디죠? 푸놈펜 외곽입니다. 숙소 제공, 식사 제공, 보너스 지급. 답변은 매끄러웠다. 하지만 프로필에 적힌 주소를 지도에서 검색하자 폐건물 표시가 떴다. 나는 그 계정의 과거 게시물을 추적했다. 3개월 전엔 태국 방콕, 6개월 전엔 미얀마 국경지대. 위치가 계속 바뀌었다. 계속 도망 다니는 거야. 통역 소피아가 말했다. 왜? 사람들이 도망치니까. 그리고 경찰이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엔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사이버 사기 조직들이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하는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한국인, 말레이시아인, 필리핀인, 중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정우를 모집했던 사람의 이름은 한스리. SNS에선 영어 이름이었지만 IP 추적 결과 한국 부산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었다. 현지 한국 교민 단체 관계자에게 물었다. 그 이름 알아요. 캄보디아에서 오래 일했어요. 예전엔 여행사 직원이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사람을 팔아요. 며칠 뒤 나는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웃으며 내게 말했다. 기자님, 오해하지 마세요. 전 단지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연결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잖아요. 난 그걸 찾아주는 거고 중간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 수수료가 사람 한 명당 $7,000입니까? 그는 웃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1만이에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의 웃음 뒤엔 냉기 같은 무감각이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당신, 이게 범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범죄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담배를 꺼냈다. 기자님, 여긴 캄보디아예요. 법은 돈 있는 쪽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덧붙였다. 한국, 거긴 착한 나라죠. 근데 착해서 이용당하는 나라예요. 인터뷰 다음 날 나는 그가 말한 주소로 향했다. 메콩강 북쪽 톨레 바사크 지구. 현지에선 그림자 거리라 불렸다. 낮엔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흰색 밴과 오토바이가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골목 안쪽 한 건물의 지하로 이어지는 문이 열려 있었다. 낯선 언어로 누군가 외쳤다. 빠라이, 빨리. 그 안엔 수십 명의 젊은 남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두들기고 누군가는 울고 또 누군가는 모니터를 보며 멍하니 있었다. 벽 한쪽에는 종이로 적힌 문구가 붙어 있었다. No escape. 나는 숨을 삼키며 카메라를 들었다. 그때 한 남자가 내 옆을 스쳤다. 당신 한국 기자지? 나는 몸이 굳었다.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그 애 정우 말이지. 찾고 있잖아. 당신 누군데요? 나.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지. 그가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다. 그 애 이미 메콩 건넜어. 강가로 나와보니 노을이 붉게 퍼지고 있었다. 메콩강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이름이 잠겨있는 듯했다. 정우의 행방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수첩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이제 메콩 건너편을 봐야 한다. 다음 취재지는 미얀마 국경 뽀빠 마운틴 인근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사람을 거래하는 계약서를 보게 된다. 2025년 9월 10월 로이터 AP 가디언 보도. 미얀마 캄보디아 경계 사이버 사기센터 실태. 노예처럼 일했다. 생존자 증언. 그곳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은 더 적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메콩강 북쪽의 국경도시 뽀빠 마운틴 인근. 현지인들 사이에선 콜센터 캠프로 불리는 지역이 있었다. 골든 트라이앵글. 그곳은 밀림 지역에 있는 우범 지역이었다. 브로커의 말대로 정우는 그곳으로 이송된 가능성이 컸다. 나는 현지 NGO 활동가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 리안을 만났다.
그녀는 20살이었다. 말랐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사무실요. 근데 사실은 지옥이에요. 리안의 증언은 상세했다. 처음엔 진짜 회사인 줄 알았어요. 입구엔 디저털 트레이드 컴퍼니 간판이 있었어요. 다들 셔츠 입고 노트북 들고 마치 IT 기업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순간 공기는 달랐다. 문은 자동 잠금 장치로 닫히고 복도 끝에는 CCTV와 무장 경비가 서 있었다. 휴대폰은 바로 뺏겼어요. 여권도 돈도 다 방마다 20명씩 들어있었고 창문은 봉쇄되어 있었다. 일은 뭐였어요? SNS로 사람들 속이는 거요. 가짜 투자 사이트 만들고 돈 보내게 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키보드만 쳐요. 못하면 맞아요. 몽둥이로. 어떤 애는 탈출하려다가 잡혀서 다음 날엔 사라졌어요. 그녀는 손을 떨었다. 한국인도 있었어요. 이름은 정우 같았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리안의 증언을 토대로 나는 NGO 직원과 함께 꽃바 마운틴 근처 캠프비로 불리는 곳에 잠입했다. 저녁 8시 하늘은 검게 내려앉았고 철문 위에는 프라이빗 프로퍼티 노 엔트리 간판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인근 창고 위에서 건물을 관찰했다. 유리창 안쪽엔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이 일렬로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마다 달러, 그래프, 투자, 코인 모두 가짜 금융 사이트의 채팅창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형님, 이번 코인 상승각이에요. 오늘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NGO 직원이 속삭였다. 이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저 명령대로 움직이는 노예예요. 나는 카메라에 줌을 당겼다. 모니터 불빛 사이 고개를 숙인 한 남자가 있었다. 팔에 희미하게 새겨진 태극기 문양의 팔찌. 정우였다. 순간 내 몸이 굳었다. 그는 너무 말라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묻혀 있었다. 누군가 그를 밀쳤다. 233번. 속도 늦어. 그의 번호가 233번.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인간. 다음날 새벽 나는 NGO 차량으로 빠져나왔다. 차량 안에서 리안이 말했다. 그 사람 못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건 죽어서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정우가 나한테 말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는 녹음기를 멈추지 못했다. 리안의 목소리 뒤로 바람이 스쳤다. 메콩강의 물결이 달빛 아래서 흔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숨 같았다. 정우의 목소리가 아직 내 귀에 남아있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파일명 233. MP4. 화면 속엔 키보드를 치던 정우의 손이 있었다. 손끝엔 굳은 살이, 팔목엔 결박당한 흔적의 자국이 있었다. 나는 파일을 재생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는 시스템이다. 이제 그 시스템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사람이 팔린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거래의 장부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한국인 남성, 28세. 단가 $7,000. 종이 한 장엔 이름 대신 숫자와 코드만 적혀 있었다. 233KR 남자. 정우였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이 장부는 거래 명세서였다. 사람을 납치해 팔고 그 대금을 나누는 완벽히 계산된 장사. 리안의 말이 떠올랐다. 그 사람 못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건 죽어서예요. 나는 처음으로 기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분노를 느꼈다. 장부의 출처는 브로커 한스의 핸드폰이었다. 경찰의 단속으로 체포된 그는 휴대폰을 숨기려 했지만 NGO 직원이 몰래 빼돌려 나에게 건넸다. 폴더 이름은 단순했다. 클라이언트 2025.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각국 사람들을 묶음 배치 단위로 거래하고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열었다. 마지막 줄의 데드. 내 시야가 흔들렸다. 이 파일 어디서 왔죠? NGO 직원은 낮게 말했다. 이건 현지 경찰 서버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경찰이요? 네. 일부는 조직에 돈을 받습니다. 이 거래는 묵인된 산업이에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곳에서 사람은 상품이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 감정이 아니라 가격, 그리고 그 시스템 의 일부는 국가였다. 나는 장부에 기록된 송금 계좌를 추적했다. 송신은행 푸남펜 커머셜 뱅크, 수신은행 오프쇼 어카운트 싱어포, $10,000씩 꾸준히 입금되는 계좌가 있었다. 그 계좌의 예금주는 L그룹프 홀딩즈. 검색해보니 싱가포르에 등록된 합법적인 법인이었다. 사업 목적 IT 아웃소싱.
커뮤니케이션 서버서지. 나는 분노보다 허탈했다. 이 시스템은 합법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NGO 대표 찰로가 말했다. 전 세계가 연결된 산업이에요. 돈이 흐르고 사람은 사라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는 내게 지도 한 장을 펼쳐 보였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중국, 다시 한국. 이 길을 따라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SNS 광고로 돌아가 사람을 낚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메콩강을 바라봤다. 물은 늘 흘렀지만 그 물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팔려나갔을까. 나는 다시 브로커 한스의 구치소를 찾았다. 철창 너머에서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기자님, 아직도 정의를 찾는 거예요. 사람을 팔아놓고 웃습니까? 기자님, 세상은 원래 그래요. 당신도 누군가의 거래 속에 있잖아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정우를 어디로 넘겼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 애는 VIP였어요. 한국인, 젊고 영어 잘하고 값이 비쌌죠. 그래서 라나 그룹으로 넘겼어요. 라나 그룹, 미얀마 국경 쪽이에요. 거긴 진짜 지옥이에요. 그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다. 기자님, 거긴 가지 마요. 거기선 진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호텔 창문을 열었다. 강 건너편에서 새벽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 사이로 어디선가 여자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렸다. 노트북을 켜고 기사 제목을 썼다. 팔린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이건 단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인간이 인간을 버린 세계의 초상이다. 기자님, 대사관에 전화해봤어요. 리안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수십 번 전화를 걸어봤기 때문이다. 벨은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업무 시간 외에는 긴급 사건만 접수합니다. 메시지 음성은 차갑게 반복됐다. 나는 푸놈펜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서 있었다. 정문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고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는 없었다. 나는 대사관 내부 접수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마주 앉았다. 한국인이 납치되어 강제 노동 중입니다. 제보 영상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다. 언론이 개입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곤란한 건 제가 아니라 거기서 맡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본국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복잡해서요. 나는 목소리를 눌렀다. 그 복잡한 절차 때문에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문 옆에 붙은 공지문 하나를 가리켰다. 개인 간 금전 거래 및 불법 고용 문제는 개인 책임입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대사관은 범죄 피해자를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정우는 불법 체류자, 사기 공모자, 통계 수치였다. 인간이 아니라 불편한 항목이었다. 한국에서 정우의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 너머 거실 한쪽엔 정우의 저녁패가 액자에 걸려 있었다. 기자님, 아이가 언제 돌아올까요?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외교부에서는 뭐라 합니까? 매일 전화했어요. 그런데 현지 확인 중이라면서 한 달째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녀는 손에 쥔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쪽 사람들은 아이를 번호로 부른다면서요. 근데 우리 정부는 왜 이름으로 불러주질 않나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며칠 뒤 나는 대사관 부속 공관의 외교관을 인터뷰했다. 기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구조가 안 됩니까? 현지 주권 문제입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인이 팔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상 그건 고용으로 분류됩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노예제는 고용, 폭력은 문화 차이, 그리고 침묵은 외교적 배려로 포장됐다. 다음날 새벽 대사관 벽 앞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만든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한국 정부는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대사관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로비에서 한 외교관과 마주쳤다. 그는 내 명함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자님, 이건 기사로 쓰지 마세요. 우리도 압력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는 잠시 눈을 돌렸다. 위에서요. 불법 체류자 9명이라는 프레임이 부담스럽대요. 나는 묻고 싶었다. 언제부터 사람의 생명이 프레임이 됐습니까? 그때 로비 한켠에서 정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 경찰이 천천히 그녀를 밀어냈다. 태극기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날 바람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대사관 벽에 불빛이 비쳤다. 그건 촛불이었다.
가족들과 몇몇 교민들이 모여 손전등으로 정우의 이름을 벽에 비췄다. 나는 그 빛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건 시위가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새벽녘 나는 노트북을 켰다. 기사 제목을 썼다. 침묵의 대사관. 외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줄. 그들이 외면한 자리에서 한 여자의 촛불이 국기를 비추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에 관한 기록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지켜냅니다. 그 애는 라나 그룹으로 넘겼어요. 브로커 한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라나 그룹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후 며칠간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 그 단어는 금기처럼 취급됐다. 라나 얘긴 하지마. 그쪽은 건드리면 죽는다. 나는 국경 도시 파일린으로 향했다. 도로 옆에는 밀림이 이어지고 밤마다 총성이 들렸다. 트럭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그 위에는 가축용 철 우리 같은 구조물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사람의 손이 살짝 흔들리는 걸 봤다. 이건 단순한 운송이 아니었다. 라나 그룹은 미얀마 국경지대에 등록된 가상 기업이었다. 본사는 싱가포르, 회계법인은 홍콩, 운영본부는 미얀마 카렌 스터디트의 사설 산업단지 안에 있었다. 공식 명목은 디지털 트레이드 존. 하지만 현지 소식통은 말했다. 그건 인신매매 조직이에요. 콜센터 사기, 인질, 장기 밀매까지 다 포함돼요. 나는 NGO 직원과 함께 라나 그룹의 물류 담당자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사람, 돈, 경로, 날짜. USB 안에는 시프먼트 폴더가 있었다. 시프먼트 2025 넘버 5. 파일을 열자 표가 떴다. 나는 숨을 멈췄다. 마지막 행오건. 장기. 이 파일 확실합니까? 100%.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미국, 두바이, 홍콩. 계좌 이름은 다 달라요. 하지만 출발지는 항상 같아요. 그는 USB를 가리켰다. 라나 그룹의 송금 루트는 복잡했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한국. 특히 놀라웠던 건 최종 수익 구조에 한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K 커뮤니케이션 CO Ltd. 한국 본사 주소는 서울 여의도였다. 나는 서울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라나 그룹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이름 처음 듣습니다. 하지만 재무 보고서에는 분명히 있었다. 라나 유한회사. 주식 비공개 회사. 어필리엇 인베스트먼트 자회사 2024 큐사. 투자라는 이름 아래 사람의 고통이 수익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NGO 대표 찰로가 말했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니라 사람을 소유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을 기사 첫 문장으로 메모했다. 인간의 고용은 끝났고 인간의 거래가 시작됐다. 밤이 되자 국경 마을의 발전기가 꺼졌다. 어둠 속에서 총성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남자의 절규.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카메라를 들고 그 소리를 따라갔다. 어둠 속에서 총성을 피해 숲속으로 숨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고 멀리서 누군가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와. NGO 직원이 속삭였다. 우리는 풀숲 뒤에서 그 장면을 봤다. 남자 둘이 젊은 청년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가 외쳤다. 엄마, 살려주세요. 나는 카메라를 꺼냈다. 초점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이 잡혔다. 정우였다. 그는 너무 말라 있었다. 경비원이 그를 차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233번 너는 끝났다. 차량이 떠났다. 그 뒤를 쫓을 수도 막을 수도 없었다. 나는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건 더 이상 취재가 아니야. 목이 메었다. 이건 구출이야. 다음날 새벽 나는 국경 검문소를 빠져나왔다. 뒤돌아보니 메콩강 위로 안개가 깔려 있었다. 그 안개 너머에 정우가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233번들이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기사 제목을 입력했다. 거래되는 인간의 끝. 돈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우리가 돈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인간의 흔적은 점점 사라진다.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의 진동을 기억한다. 메콩강변의 모텔.
새벽 2시 37분 내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 855 캄보디아 국제전화 코드였다.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자. 엄마 미안해. 여긴 지옥이야. 발신자는 정우였다. 그가 이미 국경을 넘어간 지 나흘째였다. 그 문장은 마지막 신호였다. 나는 즉시 전송 경로를 추적했다. 메시지는 라나 그룹의 사설 위성망을 통해 송신되었다. IP는 미얀마 카렌주, BTS 중계는 태국 국경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통신 전문가에게 물었다. 이건 감시를 피하기 위한 구조예요. 보낸 사람은 목숨 걸고 보낸 겁니다. 메시지 발신 시각 02시 37분 20초 후에 계정은 삭제됐다. 정우라는 이름도 프로필 사진도 모든 로그가 사라졌다. 나는 통신사 서버를 열람했다. 전송 기록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Send success device available.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지만 그 직후 기기가 꺼졌다. 그리고 다시는 켜지지 않았다. 나는 정우의 가족에게 그 문자를 보여줄 수 없었다. 대신 서울의 IT 포렌식 연구소에 의뢰했다. 혹시 다른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기술자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보낸 흔적은 3번이에요. 3번. 2번은 차단됐고 마지막 한 번만 성공했어요. 즉 그는 3번을 시도했다. 전송 실패 로그에 남은 문장들은 이랬다. 1차. 엄마 나 괜찮아. 2차. 엄마 여긴 좀 이상해. 3차. 엄마 미안해. 여긴 지옥이야. 그 3줄의 변화는 그가 처한 현실의 단계였다. 안심에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포기로 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매콩의 어둠이 밀려왔다. 며칠 뒤 NGO 구조팀으로부터 한 통의 파일이 도착했다. 이름 233 리스트. MOV 파일 형식. 화면은 흔들렸고 카메라 뒤로 비명과 울음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33 메시지 보냈어. 응 엄마한테. 그가 고개를 들었다. 피 묻은 얼굴, 갈라진 입술.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건 기록이에요.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나는 그 영상을 밤새 반복해서 봤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가 있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단어 뒤에 사람이고 싶다는 숨결이 숨어 있었다. 새벽 4시. 화면이 꺼질 때마다 내 노트북 화면이 내 얼굴을 비췄다. 기자의 얼굴이 아니라 무력한 한 인간의 얼굴이었다. 나는 메모장을 열고 썼다. 그는 기자에게 말한 적 없다. 하지만 기자는 들었다.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정우의 어머니는 아직 그 문자를 모른다. 나는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 문장을 프린트에 노트에 끼워 넣었다. 엄마 미안해. 여긴 지옥이야. 그리고 아래에 내가 쓴 한 줄.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 세상의 양심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매콩의 물결 위로 햇살이 비쳤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이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야 했다. 매콩의 밤은 소리와 어둠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어둠은 앞선 모든 밤과 달랐다. 오늘이 기회야. 리안이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떨렸지만 결의가 있었다. 우리는 탈출 계획을 들었다. 작은 틈 경비가 바뀌는 2시에서 3시 사이. 그리고 통신 교란이 발생할 때 탈출을 시도할 사람들 중엔 한국인들도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정우와 같은 방에서 일하던 민석이었다. 30살, 부산 출신. 그의 어머니는 몇 달째 밤낮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보았고 그 눈빛은 살고 싶음이었다. 기자의 시선은 기록을 향하지만 그날만큼은 기록과 구출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다. 탈출 전날 우리는 작은 방에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문 잠금 장치의 절단기 대신 직원 출입구를 이용할 거예요. 경비 순환표를 봐요. 린과 리안, 민석, 정우 그리고 몇몇 젊은이들이 모였다. 모두가 떨렸지만 행동은 침착했다. 탈출은 순간의 판단이 생명을 바꾼다. 내 역할은 기록이었다. NGO는 탈출 후 연결될 안전지점과 차량을 확보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 국경 쪽 작은 마을에서 통역과 함께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새벽 2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도는 이미 조용했고 모니터 불빛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숨을 죽이며 창문 쪽으로 이동했다. 그때였다. 통제 불빛이 순간 흔들렸고
경비 교대 시간이 비껴갔다. 작은 틈이었다. 내 심장은 망설임 없이 뛰었다. 민석과 정우, 그리고 리안, 세 사람은 먼저 문을 열고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들리는 소리가 되기 전까지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은 오래가지 않았다. 빨리, 여기야. 누군가 내부에서 소리쳤다. 그 소리는 작은 금소금과 섞이며 공기를 찢었다. 경비들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다. 우리는 불빛 아래로 끌려 나왔다. 그 순간 공포의 이름은 물리적 압박으로 바뀌었다. 체포는 야만적이었다. 파괴적이고도 체계적이었다. 먼저 손목을 결박당하고 눈을 가리웠다. 그들이 말로 설명하던 훈육은 사실상 조건 없는 폭력의 반복이었다. 주먹질, 발길질, 물에 집어넣기, 장시간 서 있게 하기. 민석은 처음에 침착했지만 곧 목소리가 깨졌다. 제발, 제발 살려줘요. 그의 말은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경비 하나가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은 인간을 짐승으로 다루었다. 질문을 던질 필요도,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고문은 계산적이었다. 단순한 폭력뿐 아니라 수면 박탈, 극심한 탈수, 끊임없는 협박으로 마음을 갉아먹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무시였다.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부정당하는 일. 나는 기자로서 기록해야 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마다 나는 인간의 몸과 영혼이 찢겨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기록의 가치를 넘어서는 고문 자체였다. 어느 순간 내가 본 것은 인간이 아닌 반응이었다. 민석의 눈은 멍해졌고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숨은 가늘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번호로 불렸다. 49번. 이 숫자는 차갑고도 길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밖으로 끌려나갔고 누군가는 며칠째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막을 수 없었다. 우리 모두는 무력감이라는 같은 공포 아래 떨고 있었다. 고문은 극단에 달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고 깨어났을 때는 몸이 반쯤 굳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다. 정우의 손이 그의 손을 더듬자 그는 작은 힘으로 이름을 불렀다. 정우야. 그 목소리는 쥐어짜낸 숨 같았다. 경비 중 하나가 다가와 조롱조로 말했다. 그는 금방 죽을 수도 있어. 그래야 돈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은 인간의 생명이 거래 장부의 한 항목임을 확인시켰다. 그들은 고문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구조팀에 무전을 넣고 NGO 연락망을 가동했다. 하지만 구조는 즉시 올 수 없었다. 국경 검문, 이동 통제, 돈줄의 연결 모든 것이 그들을 보호했다. 민석은 마지막 숨을 쉬기 직전까지 의식을 잃고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그의 피부는 창백했다. 나는 그 순간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다. 정우는 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경비들은 그를 끌고 나가 유령 같은 통로로 사라지게 했다. 그날 새벽 우리는 그의 숨을 놓치는 순간을 기록으로만 남겼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시체 묘사는 하지 않겠다. 다만 말하자면 그는 우리가 알던 그 웃음 많은 청년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의 죽음을 사건 사고 통계로 분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죽음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증거라고 믿는다. 그의 죽음 소식은 국경을 넘어 전달되었다. 한국의 가족에게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닿았을 때 그 파장은 컸다. 민석 어머니의 절규는 전화 너머로 집안의 공기를 태웠다. 제 아들 한마디 말이 수천 개의 질문보다 강하게 울렸다. 현지 NGO와 교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그들은 조직적 은폐와 협조 정황을 포착한 자료를 언론에 넘겼다. 영상, 송금 기록, 장부, 그리고 민석의 신원 확인 서류. 이 자료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증언이 아니었다. 명확한 물증이었다. 한국 내 여론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온라인에선 분노가 폭발했고 정치권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언론은 집중 보도를 시작했고 사회운동 단체들은 대사관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민석의 마지막 이름을 기억하며 기사를 적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탈출과 희생. 메콩의 밤이 남긴 각.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 청년의 죽음이 더 많은 목소리를 깨웠다. 다음 장면은 불가피했다. 한국 정부의 개입. 그 죽음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의 실패, 방관의 결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제적 사건으로 바뀌었다. 공항의 플래시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2025년 10월 21일 한국 인천공항 귀국장. 캄보디아 사이버 사기 캠프에서 구조된 한국인 64명이 귀환했다. 방송사들은 귀환 성공이라 보도했지만 현장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마스크 뒤 그들의 눈빛엔 안도보다 두려움이 어렸다. 출입국 관리소 담당자가 말했다. 이 사람들 모두 조사받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한국은 환영이 아니었다. 민석의 죽음이 보도된 지 일주일 후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항의서를 보냈다. 한국 국민 납치 감금 사건의 전면적 조사 및 피해자 이송 요구. 캄보디아 정부는 처음엔 거부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움직였다. 미 재무부 2025년 9월 9일 미얀마 캄보디아 사이버 사기 조직 자금망 제재. 영국 FCDO 10월 14일 인신매매 조직 착취 근절 공동조사 발표. 세 나라의 압박 끝에 캄보디아 내무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인 64명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피해자이자 가담자였다. 한국에 돌아온 64명 중 48명은 곧바로 구속됐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 조사 필요. 경찰청 합동수사단은 그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시를 받았지만 직접 사기 행위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다. 하지 않으면 맞았습니다. 그래도 시켰어요. 하지만 법은 단순하지 않았다. 판사는 말했다. 협박하에 가담했더라도 범죄 결과에 참여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엔 정우도 있었다. 그는 번호 233번. 국경 수용소에서 구조된 그는 여전히 야윈 얼굴로 진술실에 앉아 있었다. 233번, 당신이 정우 맞습니까? 네, 하지만 그 번호는 이제 버리고 싶어요. 그는 살아 돌아왔지만 자유로워지진 않았다. 정우의 이름은 재판 기록에 사망 사건 참고인으로 남았다. 정우는 신문을 받으며 속삭였다. 민석 형이 없었으면 저도 못 살아왔어요. 재판정 바깥에서 정우는 눈을 들었다. 기자들이 묻는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살았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안 나요. 미국과 영국의 압박으로 라나 그룹 자금줄이 끊기자 캄보디아 정부는 공조 성공이라 자찬했지만 현장은 달랐다. 구조된 사람들의 다수는 지금도 정신병원과 교도소 어딘가에서 같은 꿈을 꾼다. 지옥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여긴 지옥. 정우는 법정 진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의 절망을 팔았어요. 우린 그 상품이었어요. 나는 정우의 진술서를 읽으며 메모를 남겼다. 인간은 용서받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기 위해 돌아온다. 법정 밖엔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뒤섞여 있었다. 민석의 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정우는 살아왔네요. 그 아이만큼은 살아왔네요. 나는 그 말을 기억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벌을 받고 있었지만 그 벌이 혹시 또 다른 구속은 아닌지 스스로 묻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우는 교도소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엄마, 이번엔 죄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다시 메콩강으로 돌아왔다. 3개월 전 정우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그곳. 어둠은 여전했지만 공기의 냄새가 달랐다. 물살이 잔잔히 흐르고 그 위로 떠오르는 새벽빛이 있었다. 가방 속에는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정우가 교도소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 봉투 앞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자님께 다시 빛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저는 아직 갇혀있지만 이상하게도 여기 안이 밖보다 덜 두렵습니다. 밖에서는 매일이 거래였고 사람의 값이 오르내렸고 누가 죽어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석 형이 떠난 날 이후로 매일 밤 꿈에서 그가 말합니다. 정우야, 우리도 결국 사람으로 돌아가야 해. 기자님, 만약 다시 메콩으로 간다면 불빛 하나만 그 강 위에 띄워주세요. 그건 우리 이름 대신 남는 마지막 흔적일 테니까요.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다. 이 편지는 기사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었다. 단 한 사람의 생존자가 남긴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세상에 닿기 시작했다. 정우의 재판 이후 사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해외 취업 사기 방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외교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과거형으로 말하곤 했다. 나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과거형으로 끝난다면 우린 또다시 누군가를 숫자로 만들겠지. NGO 대표 찰로는 말했다. 이제라도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는 게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민석 같은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건 너무 늦은 말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우린 죄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기자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메콩의 어둠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구조의 상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메콩강변에 작은 등불 하나를 띄웠다. 라나 그룹의 건물 잔해가 저 멀리 어둠 속에 남아있었다. 불빛이 물 위를 떠다니며 천천히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민석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기자님, 지금은 조금 따뜻해요. 눈을 감으니 민석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결국 죽음으로 세상을 흔들었고 정우는 살아남아 세상을 증언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둠은 여전했지만 그날 밤의 메콩은 조금 밝았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기사를 썼다. 메콩의 불빛, 숫자, 너머의 이름들. 그들은 이름을 잃었지만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새벽이 밝았다. 메콩의 물결 위로 태양이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카메라를 껐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불빛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이 시리즈는 실제 국제뉴스와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메콩의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 줄의 진실이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불빛을 이어주세요.